네,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려면은 이 경제 흐름을 잘 알아야 하는데 경제 뉴스를 보고 있자면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오늘 이분과 함께 한다면 하반기 경제 전망과 함께 경제 뉴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한은행 IPS 기획부의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릴 오건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이후 되살아난 글로벌 경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론 국내 물가 상승률 역시 고공행진 중인데요.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과연 인플레이션 공포는 현실이 될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인플레이션이란 단어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알아들어야 이해하기가 쉽나요? 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물가가 오르는 현상 이렇게 이제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일단 팩트고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시계 값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물가가 오른 거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화폐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투자를 하려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투자와 지금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개념을 좀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볼게요. 경기가 좋아집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채용이 많이 되죠. 월급을 많이 받죠. 그럼 너도 나도 소비를 늘릴 겁니다. 예. 그러면 경제 전체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럼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겠죠. 이런 게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는 착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아, 이거는 약간 그 경제가 성장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 네, 그렇죠. 네. 공급이 줄어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석유파동이라는 게 있었죠. 네. 이게 1970년대였는데요. 예. 1970년대 초반에 국제유가가 한 드럼에 1배럴에 2달러 정도 했어요. 근데 70년대 말에는 한 드럼에 1배럴에 4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네? 20배요? 예, 그렇죠. 20배가 올랐죠.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실물 경제는 좋지 않은데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실물 경제가 더욱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즘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올 것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오는 건가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물가 지수가 오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보실 건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네. 코로나 사태는요. 기본적으로 경제 전반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것도 문제지만 빚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돈을 벌 수가 없으면 대규모로 파산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요.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미국을 중심으로 썼어요. 예.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예. 그래서 한국 정부나 한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나 미국의 중앙은행까지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미 연준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공포까지 다양한 상황들이 달러 강세 지속을 점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두 번째로는 달러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내가 굳이 환율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는 게 좀 강한 편이에요. 네네. 수출 성장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가 약세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달러를 내야지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네네.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출 경제에서는 그런 게 좀 부담이긴 한데 이게 또 금융 경제 쪽으로 들어오면 조금 달라져요. 외국인 투자자인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러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사요. 나중에 나갈 때는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원화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갈 때 저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놨는데 네. 제가 산 원화 값이 떨어지고 달러 값이 뛰잖아요. 나중에 돌아갈 때 환차손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환율이 뛸 때는 수출에서는 좋은 면이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요. 환차손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 부담스러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환율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예. 각각의 명암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달러 강세와 지금 우리 하반기 경제 전망을 엮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달러 강세는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것도 있지만 수출에는 좋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출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너무 달러가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환율을 박스에다가 가둬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달러 강세가 너무 세게 나타났냐 이런 것들보다도 안정적인 박스 속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 6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예고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지금 과연 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 미국 경제가 되게 좋고 부글부글 타올라요.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겠죠.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 겁니다. 예. 근데 미국이 만약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금리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미국의 소비가 조금은 줄어들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 수출에도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도 약간 숨이 죽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게 1번이고요. 미국에서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소비를 상대로. 갖다 이렇게 네. 살짝 눌러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은 금리가 높은데 우리나라 금리는 낮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말로 자본 유출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겁니까?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은 예금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무언가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 쪽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산 버블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버블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바라보면서 약간이라도 금리를 올리면서 이런 현상들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 네. 달러 얘기, 뭐 금리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집값을 잡는다고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게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내지는 미국에서도 금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도하게 풀어줬었던 돈 풀기를 조금씩은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자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통제 불가능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면 정말 집값이 안정화됩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복합이 돼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금리라는 거는 그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그 자산은 다 무너지나요? 이런 거는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보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할 때도 중앙은행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금리는 몇 프로씩 뛰나요? 이렇게 막 2%, 3%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완만하게 실물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면서 천천히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워낙에 지금 미래적으로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0.25% 정도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럼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가 인상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침없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게 투자죠. 됩니다. 이런 건 네. 이제 우리는 영끌 투자 같은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산 시장이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들도 결국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를 한두 번 인상하는 건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어떤 경각심을 주는 거죠.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건드리는 수 있어.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실제로 굉장히 과도한 빚을 내면서 투자하려는 그런 수요들은 조금 주춤해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부부장님 그 선물 하나 좀 드려야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아, 네네. 네. 투자 전략. 네. 사실 뭐 요거 얻으려고 보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금에만 묻어나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다고 전부 다 투자를 하느냐? 초심자들, 투자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투자로 갔었을 때는 낭패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가 되게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5대5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100원이 있으면 주식에다 50%, 예금에다 50%를 넣어놓겠죠. 그죠? 1년이 지났는데 주식이 엄청 오른 겁니다. 네. 뜨거워진 거죠. 그러면 50짜리가 100이 된 거죠. 우와, 2배 올랐네? 엄청 행복하죠. 네. 문제는 뭐냐면 다른 50으로 한 예금은요. 원금이에요, 그냥. 이자가 워낙 안 붙어가지고. 그럼 100원이고 주식은 2배 올랐으니까 50짜리가 100이 됐고 예금은 50짜리 그대로 50인 거죠. 예. 그럼 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예금에서 그렇죠. 주식으로 빼가지고 가버리죠. 주식을 네. 다 가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50이 주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50이지만 사실 내 모든 자산은 주식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100하고 50이 됐죠. 이때는 저는 원래 50대 50으로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원칙대로 간다면 이걸 갖다가 100하고 50이 아니라 75대 75로 다시 밸런스를 맞춰줘야겠죠. 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 주식의 비중을 낮추면서 예. 그렇죠. 100에서 75로 안전자산인 예금의 비중으로 제가 확보한 수익을 넣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금의 비중이 50에서 75로 가죠. 내 자산의 밑바닥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분산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 분산 투자를 예를 들어 연 단위로 다시 한 번씩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른바 리밸런싱을 하면서 가져가시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네. 꼭 기억하셨다가 현명하게 투자하시고 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